일단 첫 번째로 기존에 우리가 많은 백신들이 나와 있어서 실제로 백신을 상용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백신은 뭐가 좀 독특한가, 예전과 뭐가 다른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코로나 백신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유전자 백신이라는 점이에요. 왜 유전자 백신을 만드느냐는 거죠. 과거 고전적인 방법은 비활성화 백신이나 항원 단백질을 이용해서 실제 이물질, 면역을 일으키는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 이물질에 대해서 면역을 갖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백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유전자 백신은 우리 인체에 이 면역을 일으키는 이물질, 외부 항원을 직접 넣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를 우리 몸에 투여를 해서 이 유전자가 우리 몸의 세포나 우리 몸의 일부를 이용해서 우리 몸에서 이 항원으로 작용하는 물질을 생성을 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면역으로 만들게 하겠다라는 원리인 거죠. 왜 그러면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까? 과거 고전적인 방법으로 면역을 만들면 안 되나? 왜 굳이 제약회사들이 이 고전적인 방법들로도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 유전자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DNA나 RNA 같은 새로운 기법, 과거에 역사적으로 시행하지 않던 이 유전자 백신을 만들어서 면역을 일으키고 이것에 대해서 시판을 하고 하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좀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내용을 들으시면서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유전자 백신의 장점은 첫 번째로는 개발 시간이에요. 일반적으로 고전적인 방법으로 백신을 개발해서 안전성을 시험하고 효과성을 시험해서 시판하게 되는 데까지는 빨라도 8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이것은 뭐 CDC나 제약회사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시기고요. 다른 학자들이나 보수적으로 보는 논문들에서는 약 14년까지 얘기도 하고 있어요. 최소 10년 안팎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어떤 유행 질환이 생기면 만성적으로 뭐 에이즈나 말라리아처럼 아주 장기간 지속되는 질병도 있지만 사스나 메르스나 우리가 경험해 보셨다시피 한 1, 2년 내로 유행이 한참 유행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병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려고 착수를 했다 하더라도 한 1, 2년 만에 이 병들이 없어지고 이 백신 주사를 맞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이 백신은 쓰레기통 행인 거예요. 그럼 10년 동안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많은 자본이 투입돼서 만들어진 백신이 무용지물이 되고 그 제약회사는 아마 망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유전자 백신은 유전 정보만 알고 있으면 그 유전 정보에 해당하는 염기 서열을 합성을 할 수 있어서 RNA나 이거에 해당하는 DNA나 바로 합성을 해서 그 유전자를 만들어내기 유리하다는 점이 있죠. 시간이 개발 시간, 연구 시간이 짧다 보면 비용도 당연히 절감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유전자 백신의 가장 큰 장점은 플랫폼 개발에 있다라고 봅니다. 요즘 뭐 전기차도 전기차를 개발하는 플랫폼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그 플랫폼에 다양한 전기차를 여러 종류로 개발을 할 수 있어서 그런 플랫폼을 먼저 개발한다고 얘기하듯이 백신도 그런 플랫폼을 개발을 해 놓는 겁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코비드 19이라는 이번에 유행했던, 물론 거의 뭐 1, 2년 이상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어서 예전에 생각했던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훨씬 더 장기간 타격을 주고 있지만 결국 코비드 19도 언젠가는 종식될 것이고, 그런데 이 코비드 19이 새로운 변이가 와서 뭐 코비드
뭐 21일은 이런 것이 계속 생긴다고 할지라도 이 플랫폼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기본 몇 가지 유전자 이 부분만 뭐 변이가 온 그 부분만 새로 교정을 해서 백신을 만들어내면은 이미 부작용이나 효과가 확인도 됐고, 그리고 기존의 생산 라인, 생산 설비를 그대로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 코비드 19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길 변이나 다른 질병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 템플릿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하거나 혹은 몇 가지 수정된 유전 정보만 수정을 해서 바로 화이자2 백신, 아스트라제네카2 백신, 그런 백신을 바로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화이자 백신 개발하는데 많은 돈이 들었을지 몰라도 이 다음에 화이자 백신 2, 화이자 백신 3 이런 거 만들 때는 훨씬 연구 시간이나 연구 비용, 그리고 생산 설비를 최소화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런 그런 유전자 백신이 특별히 이런 장점만 있는가, 우려되는 점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제 개인적인 많은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백신을 맞을 때 가장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은 부작용이죠. 그런데 그 부작용도 가장 큰 부작용은 사망이겠죠. 백신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그렇다면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어떤 의료 행위든지 그리고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고, 거기에는 우리가 의도치 않았던 여러 가지 재난이나 사고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면역 반응으로서 일어나는 원치 않는 부작용, 열이 난다든가 몸살이 난다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생체 반응, 면역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피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가장 우려를 하는 부작용은 과민성 쇼크 반응입니다. 일명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과민성 쇼크 반응으로 심정지가 와서 사망을 하는 부작용이죠. 이것은 백신을 맞은 지 즉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백신과의 인과성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제약회사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과민성 쇼크 반응, 아나필락시스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백신을 맞았더니 사망을 했다, 그랬더니 백신과의 연관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인체에 뭐 0.1%라도 어떻게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장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내기는 쉽지 않고, 또 반대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또 주장하고 그걸 입증해내는 것도 불가능하고, 영향을 미쳤다, 영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걸 입증해내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하지만 이 아나필락시스 쇼크 반응은 아주 저명하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은 이 아나필락시스 쇼크 반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쇼크로 인한 사망이 아니면 백신 회사나 그것을 승인해준 정부 당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네 책임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